1999년 11월 8일 미국 미시간주의 한 폐차장 사무실에서 47살의 브루스 밀러가 29경 산탄총에 맞아 숨진 것을 쌍둥이형 척이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엔 브루스 혼자 목과 등에 총알이 박혀 엎드린 채 있었습니다. 현장이 어지럽거나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늘 갖고 다니던 브루스의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었고 주변을 탐문해봐도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그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브루스에게는 20살 연하의 부인이 있었고 그녀는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직원이었던 존 허친슨에게 당시 5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지만 받지 못해 갈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즉시 존을 찾아갔고 그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5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부인했습니다. 그의 집까지 수색했으나 어떤 증거나 혐의점도 못 찾았습니다. 경찰은 한편으론 부인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망 이후 폐차장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은행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찾아 유흥에 흥청망청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와 살던 그 집에 남자를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로 부인을 쫓았으나 그녀에게서도 어떤 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죽음 이후 운 좋게 거액을 물려받은 미망인 정도로 보였습니다. 목격자를 찾으려 애썼고 지인들을 모두 인터뷰하였지만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해 브루스의 죽음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6개월 후 미시간주에서 약 900km 떨어진 미주리주에 사는 제리 캐서데이라는 남자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리의 유서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남긴 증거를 토대로 브루스의 부인 셰리를 즉각 체포했습니다. 셰리 밀러는 1971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동네의 버려진 트레일러에서 홀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매번 다른 남자들을 데려와 트레일러에서 자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낯선 남자들로부터 학대에 시달리던 셰리는 16살이 되자 트레일러를 떠났습니다. 17살에 그녀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폭력적인 남편에게 학대당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녀는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하고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에 셰리는 폐차장 사무실의 직원이 되어 브루스 밀러라는 남자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브루스는 당시 셰리보다 20살이 많았는데 3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제너럴 모터스에서 몇 년간 근무했고 퇴사 후 마을에서 폐차장을 운영했습니다. 브루스의 사업은 꽤 잘 되었고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관대하며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원으로 들어온 셰리에게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셰리에게 동정심이 생겼고 셰리 또한 안정적인 브루스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둘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몇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브루스는 20살이나 많은 자기와 결혼해준 셰리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셰리 또한 브루스의 가족 앞에서도 브루스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 쌍둥이 형은 하나뿐인 동생이 행복해 보여서 흐뭇했습니다. 브루스는 셰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았습니다. 셰리는 이제 브루스의 돈으로 걱정하지 않고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것, 해주고 싶었던 것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카드 한도를 꽉 채워 사용했고 부족하면 거리낌 없이 현금을 찾아서 썼습니다. 그동안 가난했던 삶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녀는 미친 듯이 돈을 써댔습니다. 확 바뀐 셰리의 모습에 척과 그의 부인은 걱정하며 브루스에게 조언했지만 브루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셰리는 결혼 이후 폐차장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주로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셰리에게 사람들과의 약속과 일 때문에 바빴던 브루스는 미안해하며
당시 고가였던 컴퓨터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녀는 웹서핑하다 성인 채팅방에 접속하게 되었고 여러 남성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채팅에 그녀는 점차 빠져들었고 브루스도 이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쉐리는 채팅방에서 카지노에서 일하는 전직 경찰인 제리 캐서데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시간에서 차로 10시간 거리 미주리주에 살며 쉐리보다 9살이 많았고 아들을 한 명 키우는 독신남이었습니다. 제리는 한때 FBI 요원이 되고자 했지만 그가 경찰 부서 내에 불법 행위를 폭로한 후 그에 대한 보복으로 강등당하고 결국 퇴직해야 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 또한 끝났고 한동안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다시 힘을 냈고 일어섰습니다. 카지노에서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고 여가 시간엔 채팅방에 접속해 타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리와 셰리는 대화가 잘 통했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셰리는 부유한 사업가라 소개했고 장애가 있는 남편과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셰리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메일과 함께 노골적인 사진들까지 보내고 자주 통화하며 제리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제리는 곧 셰리와 함께하는 미래까지 꿈꾸게 됩니다. 셰리는 제리에게 남편으로부터 평소 학대를 당하고 있고 남편이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한 번은 제리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사실을 안 남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제리는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기에 셰리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셰리는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자기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워했습니다. 셰리의 거짓말에 한 차례 폭풍을 겪은 제리였지만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은 굳건했고 이혼하고 자기에게 정착하라는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셰리는 이혼하면 브루스의 경제력을 포기해야 했기에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이즈음 브루스는 셰리의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셰리가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20살이나 어린 예쁜 아내가 고마웠고 소중했습니다. 셰리는 비참했던 과거의 자신을 구해준 브루스에게 이제 고마움은커녕 그의 재산을 챙길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채팅에서 만난 남자를 이용해 남편을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제리가 받은 이메일엔 사랑스러운 그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리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배를 내밀고 찍은 사진을 보내왔고 이번엔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제리는 이번에는 꼭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녀는 또다시 남편으로부터 맞아 쌍둥이를 유산했다며 배에 멍이 든 사진을 보내와 제리의 마음을 헤집어 놨습니다. 두 번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제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셰리에게 그냥 제발 뛰쳐나와 함께 하자고 했지만 셰리는 브루스가 살아있는 한 그의 소나귀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리에게 브루스가 죽어야만 함께 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제리는 결국 그녀의 속삭임대로 셰리와 함께할 꿈같은 미래를 그리며 브루스를 없애기로 합니다. 1999년 11월 8일 그는 브루스의 사무실 근처에 주차한 후 걸어서 폐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브루스를 확인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정면에서 목에 한 발, 쓰러진 뒤 등에 한 발, 전직 경찰이었기에 조준하고 사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강도의 소행으로 보이도록 브루스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는 조금 걷다가 공중전화에서 셰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 말 없이 끊었습니다. 둘은 범행이 성공하면 제리가 셰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기로 미리 약속했습니다. 무언의 확인 전화를 받은 셰리는 브루스의 쌍둥이 형 척에게 브루스와 연락이 안 된다며 전화했고
사무실에 남편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척이 그의 부인과 사무실에 갔을 때 이미 브루스는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브루스가 살해된 후 제리는 셰리와 함께 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셰리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며 그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셰리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제리는 그녀에게 따져 물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며 남편은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 없고 자신은 난관을 묶어서 임신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멍은 얼마든지 분장으로 꾸며낼 수 있고 배를 내밀면 임신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제리는 그제야 자신이 어리석었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매일 술과 약에 빠져 살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합니다. 제리는 소총을 옆에 두고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셰리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사진들을 출력해 서류 가방에 보관해 두었고 마지막에는 소총을 관자놀이에 겨누었습니다. 그는 브루스의 죽음 뒤에 숨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실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당기도록 설득한 사람은 셰리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숨진 그의 곁에서 유서와 사건의 증거들이 담긴 서류 가방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셰리는 신속히 체포됐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셰리는 유서 속 내용이 거짓이라며 발뺌했지만 둘이 나눈 채팅 기록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사진들은 그녀가 공모자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유서엔 제리와 셰리가 강도로 위장한 살인을 꾸미고 일이 끝난 후 무언의 확인 전화 약속과 쌍둥이 형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조작까지 세세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엔 사건 당일 셰리가 남편의 폐차장에 가는 방법과 주차 장소를 말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셰리가 난관 결찰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며 그를 조롱했을 때 그녀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무너지는 감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셰리는 제리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브루스의 재산을 노리고 타인을 이용해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해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공모자가 아닌 주도자였음을 주장합니다. 이틀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유죄 의견을 냈고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살인은 제리가 했기에 셰리는 2급 살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죄가 없다며 항소했고 2012년 죽은 자의 유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셰리는 재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되었고 3년간 검찰은 그녀가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항소심의 결과를 뒤엎고 제리의 유서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다며 셰리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자유의 몸이었지만 다시 감옥으로 이송될 때 딸아이가 가지 말라며 서럽게 우는 것을 보고 17년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옥살이 하는 동안 어렸던 아이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보살피고 있었고 큰 딸은 어느덧 가정을 이뤄 2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셰리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2손자를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결백을 주장했던 셰리는 판사에게 남편 살해에 대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브루스의 가족과 제리의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에 어떻게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 브루스와 제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자기의 인생도 끝났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브루스와 제리의 죽음에 자신이 한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셰리 밀러는 훗날 인터뷰에서 남편 브루스 밀러에 대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입양할 계획이었고 가족을 매우 사랑했으며 한없이 좋은 사람이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